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우리나라도 마른 장마와 폭염, 이상기후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유엔사나 세계 기상기구가 올여름 지구촌 기상 상황과 관련해서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극한의 여름이란 표현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40에서 한 50도를 넘나드는 폭염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해 많은 피해가 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이상기후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 이면에선 이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여름 견디기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지구인 모두가 견디기 힘들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에서요. 일찌감치 북미 서부 지역에 40에서 5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발생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저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죠. 네네. 그래서 거기는 지금 대형 산불로까지 이어지면서 큰 피해가 나고 있어요. 일단 어느 정도나 올라갔냐면 6월 30일에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리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기온이 49.6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15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했고요. 여긴 더 높아요. 지난달 11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 지역의 기온이 비공식적으로 56.7도까지 올라갔고요. 공식적으로는 54.4도로 기록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황량한 사막 같은 곳이니까 훨씬 더 기온이 많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이게 56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나온 건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리건주 남동부에서 대형 산불로 잿가루가 섞인 연기 기둥이 10km 상공까지 치솟으면서 이른바 불구름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서부 13개 주에서 80건의 대형 산불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기가 시작되는 11월 전인 9월에서 10월에 항상 더 많은 산불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추워야 되는 북극권의 온난화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기온이 30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북극인데 이렇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에 시베리아 베르호얀스크의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시베리아 하면 우린 항상 춥다 이렇게 기억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은 현상들이 계속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한 달째 산불이 일고 있고요.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남유럽 국가들 터키에서도 고온 현상은 물론이고 올여름 산불이 정말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다 사라지는 날이 오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서유럽과 중국, 인도 이런 곳에서는 또 폭우가 한꺼번에 쏟아져가지고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했잖아요. 네, 서유럽에서 지난달 14일에서 15일 사이에 여기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200년 만에 대홍수가 발생했거든요. 독일하고 벨기에에서만 최소 205명이 숨지고 176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달 동안 내릴 비가 이 이틀에 다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양이 왔나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기존 관계 치수 시설이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라인강을 비롯한 강들이 일제히 범람을 해버렸어요. 스위스에서도 폭우 때문에 호수와 강들이 범람해서 수도 베른을 관통하는 강둑이 터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허난성 정저우에 지난달 17일부터 사흘 동안 1년치 강우량인 617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갇힌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사진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하철에 갇혀있던 분들 많은 분들이 구조가 되셨지만 승객 1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63명이 총 숨지고 5명이 실종이 됐는데 쓰촨성에서도 시간당 200mm에 달하는 폭우가 발생해서 7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지난달 23일에는 또 인도에서 4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최소 136명이 숨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인도의 최대 도시죠. 뭄바이가 속한 서부 마하라슈트라주에 산사태가 또 발생을 해서 저지대에 많은 곳이 물에 잠기는 그런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구에 있는 물은 총량이 똑같다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한쪽에 비 많이 내리면 네. 다른 한쪽에서는 가뭄이 일고. 네. 근데 지금 이제 서유럽과 중국, 인도에서 이렇게 많은 폭우가 네네. 쏟아지면 어딘가에서는 또 가뭄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남반구랑 중동인데요. 브라질에서 지금 가뭄이 굉장합니다. 올해 초부터 지금 가뭄으로 물이 말랐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열대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하강에 따른 라니냐 현상이 겹쳐서 올해 우기도 좀 예년보다 늦게 시작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뭄이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이상 한파까지 지금 발생을 했어요. 브라질 7월 평균 기온이 12도에서 22도 정도를 기록을 하는데 네. 최근 브라질의 최대 커피 생산 지역인 미나스제라이스주 기온이 수시간 동안이긴 하지만 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1994년 이후에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고요. 중동에서도 지금 가뭄에 따른 고온 현상이 확산되면서 물 부족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은 인공비까지 뿌리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북미 서부 지역 이상고는 네. 열돔 현상 때문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뚜껑처럼 대기가 뜨거운 바다 공기를 딱 가두는 그런 기상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대기권하고 성층권 사이에서 빠르게 움직이면서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를 섞어주는 게 제트기류거든요. 근데 이게 약해지면 대기권에 발달한 고기압이 정체해서 지붕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열에서는 계속 이제 공기가 데워지고 있는데 네. 이게 움직여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북태평양 고기압, 티베트 고기압이 이제 대기 상공에서 아주 뜨거운 상태에서 만나서 이게 뚜껑 역할을 하면서 쭉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기를 지표면으로요. 그러니까 거의 압력솥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눌려 있으면서 계속 열기가 가둬져 있으니까 이건 열돔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만의 문제냐. 아닙니다. 앞으로 얼마 동안 이런 게 정말 지속될 것이냐. 네.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기후변화를 열돔 현상이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열돔 현상이라는 게 지구 생태계를 파괴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뜨거우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미국하고 캐나다 대기질을 악화시키게 되는데 이 열돔 현상이 발생하면 이렇게 뜨거우면 시베리아 지역에서 또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베리아 지역이 넓으니까 아주 크게 산불이 발생하면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가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대기 중에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러시아의 광대한 한대 숲이 하고 있는데 이게 산불로 파괴가 되니까 기후변화를 또 가속화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미국 서부에서 대규모 산불이 벌어졌는데 이게 동쪽까지 영향을 미쳐서 뉴욕 같은 대서양 연안 지역의 대기질이 지금 세계 최악 수준으로 악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잖아요. 네. 열돔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산화탄소고 네. 이산화탄소로 열돔 현상이 생기면 빙하가 녹으면 빙하 안에 갇혀있던 이산화탄소가 다시 나오고 그렇죠. 그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지구가 됩니다. 계속 기후 지상 위기를 겪을 거죠. 것이다. 네. 좀 걱정인데요. 근데 미래 시대에 그러면 어떤 위험들이 우리한테 닥칠 것이냐. 네. 홍수와 태풍, 감염병, 폭염. 이 순서라면서요?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랑 관련된 뉴스랑 논문들을 한번 쭉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미래에 위험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재난과 피해 중에 1위가 홍수였습니다. 18.6%를 기록했고요. 그 뒤를 태풍, 감염병, 폭염, 가뭄이 이렇게 뒤를 이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홍수가 나면 구체적으로 도심이 침수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꼽혔어요. 기반 시설이 침수되고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교량이나 도로도 파손되고 제방도 붕괴되고 태풍 피해는 뭐 다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고 폭염으로 인한 대표적 피해는 대규모의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가뭄으로 인한 것은 곡물 가격 폭등 등이 꼽히고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연구원 측이 얘기한 건 과거에는 이런 재난이 하나씩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발생을 해서 그나마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처하기가 지금 현대 사회는 훨씬 더 어려워졌다. 막 홍수가 왔다가 갑자기 막 가뭄이 오거나 막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요. 어디선 가뭄이 이어지면 그게 또 식량 위기로 또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뭐 어느 한쪽의 일이라고 그냥 우리랑 상관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식량품을 거의 다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태풍도 우리나라만 오거나 어느 한 지역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을 같이 미치게 됩니다. 참 이래저래 걱정인데요. 지금 이렇게 기후변화로 이상 기후현상이 계속 발생하면서 네. 지구촌의 농작물 지도를 아예 바꿔놓고 있다면서요? 우리도 계속 사과가 재배되는 지역이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사과가 문제가 아니고요. 네. 바나나가 네. 옛날엔 제주도에서만 나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요. 이제는 뭐 어디 중부지방 가까이까지 올라왔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에서 열대 과일인 아보카도랑 리치가 대량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자라기 때문에 이걸 키우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포도 산지로 유명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30년 동안 섬 평균 기온이 섭씨 1도가 올랐답니다. 그래서 이제 질 좋은 포도가 생산되기 어려운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프랑스랑 스페인도 와인 산지로 유명한데 네. 여기도 지금 고온 다습 현상이 계속 해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면서 포도 품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포도 재배랑 거리가 있던 영국, 독일, 캐나다 좀 시원한 곳이었잖아요. 네네. 여기서 포도를 경작하는 경우가 이제 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러시아는 좀 땅이 척박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요. 농사를 짓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고위도에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춥고 북부의 영구 동토층이 녹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 기온이 계속 발생하니까 겨울이 따뜻해진 거예요. 그래서 네. 러시아가 이제 세계 최대의 밀 생산국, 밀 수출국이 돼버렸습니다. 네네. 네. 근데 문제는 피해를 보는 나라도 만만치 않다는 건데요. 기온이 섭씨 1도 오르면 독일의 밀 생산량은 3% 늘지만 이집트는 7%가 줄어들게 됩니다. 훨씬 더 더워지니까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농업 분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가난한 나라들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네. 식량 생산에 문제가 발생하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격이 폭등하면 네. 그 사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어려워지죠. 지금 이미 기후 위기 때문에 식량난이 발생한 곳이 있어요. 아프리카 동쪽에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이 있잖아요. 네. 네. 여기에 국민 10명 중에 7명이 농업에 종사하고요. 생물 다양성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땅으로 불렸는데 지금 현재 114만 명이 긴급하게 식량 구호를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고요. 40만 명이 기아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다 환경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이 되는 거죠. 무슨 뭐 전쟁이라든가 재해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기후 위기로 인한 환경 문제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이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최악의 상황으로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렇게 뭐 마다가스카르만 그런가 그게 아니고요. 세계 식량 수출 1위가 미국인데 네. 지금 미국도 폭염이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농작물들이 다 말랐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물을 댈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캘리포니아주가 전 세계 아몬드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데 이 아몬드 농사를 포기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 거예요. 캐나다 서부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나무에 달려있던 체리가 불에 익은 것처럼 손상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상품 가치가 떨어졌고요. 밀이 누렇게 시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올해 역사적인 농작물 손실을 세계적으로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렇게 곡식만 그럼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라 곡식을 좀 먹고 살아야 되는 축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먹일 사료가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도 지금 도축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서부 태평양 연안에 수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해양생물 10억 마리가 다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감염병, 그러니까 팬데믹 때문에 물류난이 발생하면서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현상을 보여왔거든요. 근데 생산량까지 올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식량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 취약계층, 가난한 나라들의 피해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남해안 쪽에 전복이 네. 뭐 집단 폐사했다. 네네. 수온이 갑자기 올라가는 네네. 바람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지금 다른 나라도 좀 비슷하고 오히려 더 우리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네. 계속 우리는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걱정이 되고 있는데 이 지금 기후위기 어떻게든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제사회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뭐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가 점점 강화하고 네네. 있어요. 규제안을 이제 내놓고 있긴 해요. 일단 미국하고 유럽이 좀 앞장을 서고 있는데 프랑스 하원은 5월에 고속열차인 떼제베로 2시간 반 이내에 도착이 가능한 곳, 그러니까 단거리 국내선 여객기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기차에 비해서 승객 1인당 77배가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까운 곳은 가지 말라는 거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환경단체들이 네. 새로 공항 건설하지 네네.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원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 이렇게 지방 거점 도시로 가는 국내선 항공기 운항은 많이 중단이 될 수밖에 없고요. 식당이나 카페, 야외 좌석에서는 난방기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인들이 굉장히 야외에서 뭘 먹고 즐기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난방기구를 쓸 수 없게 규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작은 크기의 물건 생산이나 판매를 줄여라, 불필요한 포장을 막아보자, 이걸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프랑스의 슈퍼마켓에서는 대용량 물품만 파는 공간을 전체의 20% 이상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이제 올해 1월부터 각 회원국에서 플라스틱세를 걷고 있어요. 세금을 걷고 있는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플라스틱 1kg당 0.8유로, 우리 돈으로 1,000원의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이제 전면 금지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뭐 탄소 부문 배출량을 이제 뭐 2050년까지 실질적으로 제로로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발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좀 시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도 좀 역설이 있는데 탄소 배출을 감소하려고 태양광 패널을 많이들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전 네. 세계적으로. 네. 근데 이 패널의 상당수가 지금 신장, 위구르 등에서 많이 나가는데 거기서 만들 때 대규모의 석탄 발전을 통해서 이걸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위해서 태양광 패널을 쓰는데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역설이 이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장 지역에서 만든 그런 태양광 패널을 수입 제한 조치를 하자라고 미국이 발표를 6월에 했는데 이게 워낙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으니까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이런 얘기도 있고요.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에 기후 정책 담당자들이나 과학자들이 굉장히 직장을 많이 떠났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싶지만 그 지금 전문 인력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태양광 패널 얘기하셨지만 네. 지금 그런 지적과 함께 네. 처음에 생산할 때는 많은 그 이산화탄소 배출하지만 네네. 오랫동안 30년 동안 사용하면 네. 오히려 줄이지 않겠느냐, 뭐 그런 네. 반론도 사실 있기는 하던데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고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환경부의 소극적인 거대 기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도 뭐 잇따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5월에 네덜란드 법원에서 기후위기와 관련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어요. 글로벌 기업이죠. 로열 더치쉘에게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9년 수준 대비해서 45% 줄여라, 이렇게 법원이 명령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로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리 협정에 부합하는 배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압력을 받아왔는데 별로 안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법원에서 이렇게 소송으로 압력을 가하게 되면 이제 관련 소송들이 잇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출을 감소하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월에 프랑스에서는 4개 환경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 소송에서 승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가 파리 기후 협약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발생한 생태적 피해를 배상하라면서 환경단체들이 상징적으로 1유로의 배상금을 지급해라라고 했는데 이걸 지급해라라고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1유로는 정말 얼마 안 되지만 법정에서 이렇게 배상 판결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 네. 1유로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 이런 지금 이런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기후에 대한 위기에 대한 대처, 이걸 두고 정치권의 지형 자체도 바뀌고 있다고요? 그렇죠. 지금 비주류, 그러니까 주로 이제 유럽에서 녹색상의 이제 활동이 좀 다른 것보다 두드러지는데 그래도 유럽에서도 비주류로 분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류 정치권으로 진입하는 세례가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체로 녹색당이 당의 이름답게 친환경 노선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 또 인본주의라는 걸 추구하는 정당인데요. 지금 세계 각국 제도권에서 활동하는 녹색당이 80개 정도인데 지금 독일에서 굉장히 세력을 많이 맞아요. 넓히고 있는데 예. 그 당수가 조금 지금 뭐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가 이번에 대홍수가 나면서 다시 세력을 좀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는 지구의 하나의 자연의 일부일 뿐입니다. 네. 그걸 뭐 절감하게 하는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손주연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석원의 이사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